서양 문화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서양인들이 가장 잘 아는 전쟁 이야기. 신과 영웅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버린 이 전쟁에 세계 최고의 전사들과 세계 최고의 미녀가 등장한다. 거대한 목마가 만들어지고 전함 천척이 원정에 나선 이야기, 바로 트로이 전쟁 이야기다. 트로이 전쟁은 진짜 일어났을까? 터키 서부의 이 언덕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신화 속 도시 트로이는 정말 이곳에 있었을까? 고대의 비밀을 찾아 나선 사기꾼과 학자들의 이야기, 전설 속 황금과 무덤 속에서 잠든 뼈, 폐허가 된 왕국의 흔적은 호메로스가 지어낸 서사시만큼이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4500년) 가까이 된 이 숭고한 공예품들은 신화 속 도시 트로이와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다. 유물에 얽힌 사연도 특별하다. 사람들은 이 황금을 훔치고 숨기고 빼앗고 몰래 빼돌렸다. 전쟁과 약탈, 몰락을 지켜본 유물이었다. 1945년 4월 1000개가 넘는 황금 조각을 엮어 만든 이 장신구는 베를린의 한 박물관에 보관돼 있었다. 동쪽에선 소련군이 나치의 수도로 진격해오고 있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렸다. 박물관들은 약탈당했고 유물은 파손됐고 황금은 사라졌다. 순금 장신구는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유물들이 약탈을 당한 뒤 녹여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물들은 은닉돼 있었다. 정확한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945년 여름 황금 유물들은 은밀히 트럭에 실린 뒤 베를린을 빠져나왔다. 그 트럭이 향한 곳은 구소련의 수도였다. 황금 유물들은 모스크바의 푸시킨 미술관에 도착했다. 한 번도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채 유물들은 50년간 수장고에서 잠을 잔다. 그리고 베를린을 무너뜨린 제국 소련이 붕괴된다. 1993년 러시아는 황금 유물들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고 3년 후엔 일반에도 공개했다. 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논쟁도 시작됐다. 러시아와 독일, 그리스, 터키 네 나라는 아직도 이 황금 유물들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500년 된 황금 장신구와 트로이 전쟁은 어떤 연관을 갖고 있을까?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등장한다. 서양 문명의 기초가 된 이야기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리아스가 쓰이기 400년 전인 기원전 1300년경에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가 들려주는 건 사실 그대로의 역사가 아니다. 호메로스는 역사와 허구가 뒤섞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호메로스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에 살던 맹인 시인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두 서사시의 작가가 모두 호메로스라는 증거는 미약합니다. 호메로스가 맹인이었다는 증거도 없죠. 호메로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업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호메로스가 누구든 그의 서사시는 수천 년 전 그리스와 트로이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추적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야기는 청동기 마렵인 3000여 년 전의 한 만찬에서 시작된다. 무역권을 두고 다투던 두 나라 왕의 만찬이었다. 트로이의 프리아모스 왕과 그리스 도시국과 스파르타의 메넬라우스 왕은 새로운 동맹을 맺고 무역로를 함께 지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긴다. 프리아모스의 아들인 파리스 왕자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파리스는 메넬라우스의 왕비 헬레네에게 반하고 만다. 헬레네는 당대 최고의 미녀였다. 메넬라우스는 파리스의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다.
메넬라오스 왕은 눈치가 빠르지 못했죠. 그래서 파리스와 헬레네가 같이 있게 놔두고 크레타 섬으로 떠나버립니다. 두 사람한텐 절호의 기회였죠. 파리스와 헬레네는 사랑에 빠졌다. 둘의 불륜이 시작된다. 파리스는 헬레네를 트로이로 데려가 버렸다. 이 얘기는 두 가지죠. 그리스 쪽의 얘기에서는 헬레네가 파리스한테 납치를 당했다고 하고, 트로이에서는 헬레네가 자발적으로 파리스를 따라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헬레네는 트로이로 갔어요. 메넬라오스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왕비를 빼앗는 건 엄청난 모욕이다. 기원전 13세기 그건 선전포고와 같았다. 트로이는 헬레네를 보내라는 요구를 거부한다. 헬레네는 트로이 왕족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트로이는 진짜 존재했던 걸까? 트로이에 대해 호메로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옛사람들은 프리아모스의 도성에 대해 얘기했네. 황금이 넘치고 청동이 넘치는 곳이라고. 트로이는 황금이 넘쳐나는 도시로 묘사됐다. 보물 사냥꾼들은 호메로스의 말에 홀렸다. 트로이를 찾으면 황금이 나올 줄 알았던 것이다. 황금 장신구와 트로이는 이렇게 연결된다. 19세기 독일 한 별난 사업가도 호메로스의 말을 믿고 트로이의 보물을 찾아 나섰다. 하인리히 슐리만이란 남자였다. 그는 일리아스를 좋아했고 그 아내의 얘기를 모두 믿었다. 일리아스에 기록된 모든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역사학자 대부분이 트로이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던 시대였다. 이들에게 트로이는 아틀란티스 같은 상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슐리만의 생각은 달랐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맹신했던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트로이 찾기에 나서게 된다. 트로이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하인리 슐리만도 호메로스처럼 사실과 허구를 쉽게 뒤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쇼맨십만 있으면 언론의 주목을 쉽게 끌던 시대, 하인리 슐리만은 기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았다. 하인리히 슐리만은 고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기도 했죠. 슐리만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면이 수상하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룬 학문적 업적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확실한 건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저녁을 같이 먹게 됐다고 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모두 믿어주긴 힘들었죠. 하인리 슐리만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증거를 찾아 유명인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크림 전쟁 기간 중 그는 양쪽에 무기를 팔아 큰 돈을 챙겼다. 슐리만이 다음으로 찾아낸 돈벌이는 금광이었다. 당시 황금 사냥꾼들이 간 곳은 하나였다. 골드러시 당시 슐리만은 황금 사냥꾼이 돼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하지만 손에 흙을 묻히며 직접 금을 판 게 아니라 장사를 했습니다. 광부들한테 금 조각을 사서 은행에 팔았죠. 하지만 저울 눈금을 속인 게 들통이 났고 결국 도망쳤어요. 필요한 돈은 다 모였고 트로이를 찾을 때였다. 하지만 괴짜 슐리만한텐 트로이를 찾기 전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었다. 자신만의 헬레네였다. 그래서 이혼을 했고 그리스 정교회 아테네 교구에 편지를 썼습니다. 곧 그리스로 갈 테니까 그리스인 신부를 구해달라고요. 슐리만은 17살이던 소피아 앵가스트로메노스를 만났다. 젊고 아름다운 소피아는 슐리만의 새로운 아내가 됐고 슐리만은 헬레네를 찾았다. 다음은 트로이를 찾을 차례. 그러나 문제는 트로이의 위치였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알쏭달쏭한 보물지도 같았다. 그는 바람이 많이 불고 떡갈나무가 점점이 박힌 트로이 평원이 헬레스폰투스 해협, 즉 다르다넬스 해협 끄트머리에 있다고 말했다.
1868년 슐리만은 터키 북서부 지방으로 간다. 에게의 연안 도시 베시크 테페 부근, 아킬레우스의 무덤이 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일리아스의 내용이 사실이면 트로이도 근처에 있어야 했다. 트로이의 위치를 찾던 슐리만은 그곳에서 한 남자의 도움을 받게 된다. 외교관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프랭크 캘버트였다. 프랭크 캘버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히살리크라는 곳이 있는데 트로이인 것 같아서 발굴을 하는 중이라고요. 캘버트는 슐리만한테 그 발굴에 동참하라고 권했습니다. 히살리크는 보잘것없는 곳이었다. 아나톨리아의 해안 평야에서 불쑥 솟아오른 이 언덕엔 풀이 나 있었고 길이는 200m, 폭은 150m 정도였다. 캘버트는 이 보잘것없는 언덕 어딘가에 트로이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했고 슐리만도 그걸 믿게 된다. 슐리만은 캘버트가 가르쳐준 곳을 기세 좋게 파기 시작했다. 호메로스가 말한 트로이가 언덕 바닥에 있을 거라고 확신한 그는 언덕 한가운데에 폭 36m가 넘는 구덩이를 파라고 지시한다. 유물이 나와도 호메로스가 말한 트로이의 것이 아닌 것 같으면 던져버렸다. 1873년 5월 31일 슐리만은 뜻밖의 횡재를 만난다. 슐리만은 그 일을 이렇게 말했죠. 아침에 나와보니 인부들은 벌써 땅을 파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보다 일꾼 하나가 괴를 찾은 걸 봤고 거기서 금빛이 새 나오는 걸 봤다. 그래서 재빨리 오늘은 내 생일이라서 발굴 작업을 쉰다고 말하고 인부들한테 하루 휴가를 줬다. 인부들이 현장에서 떠나자 나는 아내인 소피아를 데려와서 그 괴를 파내고 안에 든 보물들을 꺼냈다. 아내는 금과 은, 청동으로 만든 보물을 앞치마에 써서 재빨리 집으로 가져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부부는 유물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었다라고요. 크고 작은 황금 조각은 수천 개나 됐다. 슐리만은 트로이 왕 프리아모스의 보물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이뤘다는 것이었다. 보물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겠다고 터키 정부와 약속을 한 상태였지만 슐리만은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그는 유물을 밀반출한다. 슐리만은 바로 그날 밤 아내와 함께 트로이의 보물을 배에 싣고 그리스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슐리만의 얘기엔 문제가 있었어요. 소피아가 발굴 현장에 없었죠. 슐리만의 일기와 다른 기록을 봐도 보물이 발견됐다던 바로 그날 소피아는 아테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전부 지어낸 거였죠.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이런 증거를 들이밀자 슐리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소피아는 거기 없었다. 그 얘기를 지어낸 건 아내가 발굴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요. 이 일은 더 이상해진다. 황금 장신구를 손에 넣은 슐리만은 헬레네를 진짜로 만들기로 한다. 황금 유물을 터키에서 그리스 아테네로 빼내오자마자 슐리만은 아내한테 그 장신구를 들우게 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물론 그 시대와 흥분한 마음을 생각하면 이해도 됩니다. 꿈에 그리던 유물을 찾았으니 아내한테 둘러준 거죠. 유혹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학자는 그러면 안 되죠. 하인리 슐리만은 평생의 꿈을 이뤄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프리아모스 왕의 보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슐리만의 조수 뷰렐름 데르프펠트는 그 황금 장신구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기원전 13세기의 것이 아니라는 걸 밝혀낸다. 장신구는 훨씬 오래된 것이었다. 4500년 전의 장신구였던 것이다. 하인리 슐리만은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린 문명을 찾아냈다. 기원전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경이로운 고대 문명이었다. 세기의 발견이었다. 게다가 슐리만이 찾아낸 트로이는 하나가 아니라 9개였다. 약탈과 파괴를 거듭하며 아래에서 위로 층층이 쌓인 9개의 트로이는 약 4500년에 걸쳐 존재했다. 슐리만은 도시 9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의문이 생겼죠. 9도시 중에 어느 게 그 트로이냐는 의문이었어요. 부주의한 발굴 과정 때문에 슐리만이 원했던 트로이의 유물은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 호메로스의 트로이는 슐리만이 생각한 언덕 바닥이 아니라 6번째와 7번째 층에 있었다. 많은 유물을 파괴하긴 했지만 슐리만은 트로이의 존재를 분명하게 증명해냈다. 슐리만은 유명인이 됐다. 발굴 결과를 발표하면서 슐리만은 일부러 프랭크 캘버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캘버트의 공은 사라졌고 트로이 발굴은 슐리만 혼자의 업적이 됐죠. 슐리만은 트로이를 찾았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트로이가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작은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 긴 전쟁을 벌였다는 점이 슐리만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슐리만은 트로이 전쟁이 진짜 일어났고 크고 강력한 도시 트로이가 약탈로 사라진 걸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슐리만이 추적하던 실마리는 이미 끝을 드러낸 뒤였다. 슐리만은 다시 일리아스를 집어들었고 고대 그리스로 추적의 방향을 돌린다. 청동기 말이요.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엔 여러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왕국들의 우두머리는 미케네였고 그곳의 왕은 아가멤논이었다. 아가멤논은 왕비 헬레네를 빼앗긴 메넬라오스 왕의 형이기도 했다. 헬레네는 여전히 트로이에 있었고 동생이 당한 모욕에서 아가멤논은 기회를 포착한다. 그는 주변의 왕들을 불러 모았고 함께 싸우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헬레네를 되찾고 황금의 도시 트로이를 약탈하자는 약속이었다. 그리스 연합군의 비밀 무기는 아킬레우스. 신들의 축복으로 빠른 발과 뛰어난 무술 실력, 용맹함을 얻은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었다. 대규모 함대와 최고의 전설을 갖춘 그리스의 승리는 기정사실 같았다. 아가멤논의 얼굴은 천둥과 번개의 신 제우스 같고 허리는 아레스 같고 가슴은 포세이돈 같았네. 영웅들 중에서도 아가멤논과 견줄 자는 없었도다. 아가멤논은 도시국가 미케네의 왕이었다.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이끈 것으로 알려진 나라였다. 1876년 슐리만은 미케네에 도성이 있었다는 지방을 찾아간다. 사람들은 슐리만을 데려가서 여기가 아가멤논의 왕궁이 있던 곳이라고 말해줬죠. 슐리만은 그곳에서 다시 발굴을 시작했다. 아가멤논이 살았던 미케네의 왕궁과 트로이 전쟁의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미케네는 부유하지만 폭력적인 나라였다. 트로이와 달리 존재 자체가 의문의 대상이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슐리만 이전에 이곳을 본격적으로 발굴한 학자는 없었다. 슐리만은 다시 놀라운 걸 찾아낸다. 미케네의 성체로 들어가서 벽을 따라가 보면 성의 입구가 나옵니다. 성의 출입구 위에는 거대한 상인방 돌이 얹혀 있고 그 위에는 세목골 바위가 있죠. 그리고 그 세목골 바위에는 기둥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보는 사자 2마리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사자를 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고대 그리스에서 사자는 왕가를 상징하고 왕족을 지켜주는 동물이었다. 이 사자문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물 조각 중 하나다. 슐리만은 입구 너머에 아가멤논의 왕궁이 있다고 믿으며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장 혹은 홀을 닮은 원형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발굴을 계속하자 그곳이 광장이나 홀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슐리만이 찾아낸 건 마을 광장이 아니라 공동묘지였다. 세로로 파내려간 구덩이가 몇 개나 나왔습니다. 구덩이는 집안까지 닿아 있었고 그 수혈식 묘의 바닥에는 직사각형 방이 있었는데 시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슐리만은 더 깊이 파내려갔다. 그는 이곳이 아가멤논 왕의 무덤이고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수혈식 묘에선 아주 많은 양의 껴뭇거리가 나왔습니다.
황금이나 은제품, 미케네로 수입된 외국의 다양한 물건들이 나왔죠. 슐리만은 다시 황금을 찾아냈다. 믿기 힘든 행운이었다. 가장 놀라운 유물은 유골의 얼굴에 얹힌 황금 가면이었다. 풍요로운 내세를 기원했다는 증거였다. 슐리만은 흥분했다. 그래서 유명 신문사들에 즉시 전보를 보냈습니다. 아가멤논의 얼굴을 봤다고 말이죠. 유럽 언론은 슐리만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다. 하지만 그의 발표는 사실보다 희망사항에 가까웠다. 슐리만이 처음 찾아낸 가면은 옆집 아저씨의 얼굴처럼 둥그스름했습니다. 그리스 국왕이 발굴 현장으로 오고 있을 때 슐리만은 더 멋진 가면을 찾아냈죠. 그래서 왕한테는 두 번째 가면을 보여줬어요. 구불구불한 수염이 훨씬 제왕 같은 느낌을 주는 가면이었죠. 어떻게 보면 영국 신사 같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슐리만이 황금 가면을 친구인 보석 세공업자한테 가져가서 수염을 만들어 넣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슐리만이 바꿔치기 한 건 아가멤논의 얼굴이 아니었다. 황금 가면은 아가멤논의 시대보다 300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슐리만의 트로이 전쟁 증거 추적은 다시 큰 성공으로 끝났다. 이번에도 운이 좋았던 덕분이었다. 가면은 미케네 문명 초기의 것이었다. 슐리만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미케네를 계속해서 찾는다. 몇 년 뒤 고고학자들은 이 유적과 호메로스를 잇는 고리를 찾아냈다. 일리아스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멧돼지 송곳니 투구였다. 그는 머리에 가죽 투구를 썼네. 멧돼지의 하얀 송곳니들은 빛을 뿜어냈지. 단단한 바느질 땀을 따라 빛이 돌았네. 호메로스는 단순한 시인이 아니었다. 신화와 고고학은 이렇게 만났고 아가멤논 왕의 도시국가 미케네는 주목을 받게 된다. 트로이처럼 미케네도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아래의 무역로를 통제했다. 트로이처럼 미케네도 부유한 나라였다. 미케네는 폭력으로 얼룩진 왕실로도 유명한 나라였다. 아가멤논의 할아버지는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그 몸을 자식들한테 먹인 인물이었다. 아가멤논은 전쟁에 대비해 나라를 정비했다. 미케네의 장래가 걸린 전쟁이었다. 출전을 앞두고 아가멤논 왕은 아르테미스 여신의 노여움을 산다. 그는 자신의 딸을 산 제물로 바쳤고 그제야 전함들은 항구를 떠날 수 있었다. 터키 북서부의 트로이를 공격하기 위해 동원된 그리스 전함은 천척이었다고 한다. 배들은 어떻게 이동했을까? 50명이 노를 젓는 단층선의 최고 속력은 시속 15km 정도다. 미케네와 트로이 사이의 거리는 약 420km. 호메로스가 말한 포도주처럼 검은 바다를 건너는 데는 사흘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산 제물을 바친 효과가 있었던지 전함들은 쉽게 바다를 건넜다. 그리스 연합군은 에게의 건너편 터키 쪽 해안에 도착했다. 하지만 아가멤논의 운은 거기까지였다. 노예 소녀 때문에 벌어진 말다툼으로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전투에 나서길 거부한 것이다.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 없이 전쟁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만 안쪽에 막사를 세우고 헬렌의 구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곳을 탐낸 군대는 이후에도 계속 나타난다. 1차 대전 중에는 이 부근에서 벌어진 갈리폴리 전투로 연합군 25만 명이 전사했다. 1453년엔 오스만 투르크가 강 상류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다.
기원전 332년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2만 명의 병사를 끌고 왔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이 해안을 탐낸 이유는 무엇일까? 독특한 지리적 조건 때문이었다. 트로이는 헬레스폰토스 해협 끄트머리에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불리는 곳이다. 긴 파이프처럼 생긴 이 해협은 흑해와 에게해를 이어주고 양옆엔 아시아와 유럽이 자리 잡고 있다. 어족이 풍부해 해안엔 작은 어촌이 줄지어 있다. 수심이 얕은 해안을 벗어나면 세계 각국의 상선이 쉼없이 오간다. 고대에도 이곳은 온갖 신기한 물건과 큰 돈이 오가는 물길이었다. 트로이는 무역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호메로스의 시대에 불던 북동풍은 지금도 이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 역시 트로이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 바람이나 해류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버리면 배들은 항구에 정박을 해야 했습니다. 길면 6주나 발이 묶였죠. 트로이의 왕은 아마도 이런 선박들한테 세금을 물렸을 겁니다. 트로이는 청동기 시대의 고속도로 요금소였다. 엄청난 돈이 몰려왔다. 성벽 밖에는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양과 염소를 기른다.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묘사한 평화로운 전원 풍경이다. 성벽 안의 도성은 웅장하면서도 화려했다. 왕궁은 성벽 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프리아모스 왕은 지나가는 상선들한테 통행세를 받아 나라를 운영했다. 당시 트로이는 말 그대로 국제 도시였습니다. 아마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도시의 느낌이 났겠죠. 외국에서 수입된 물건도 많았을 테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외교 사절들도 트로이에 머무르고 있었을 겁니다. 미케네는 무역으로 부자가 됐고 트로이는 통행세로 부자가 됐다. 에게해 주변 지역의 무역을 둘러싼 경쟁 관계가 트로이 전쟁의 진짜 원인은 아니었을까? 청동기에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벌인 건 확실합니다. 에게 동쪽 무역에 관련된 모든 나라가 그 전쟁에 참가했죠. 트로이의 위치를 생각하면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청동기 마렵, 성체로 둘러싸인 도시를 공격하는 방법은 정면 공격뿐이었다. 호메로스의 이야기 속 그리스 연합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병사들은 도시의 입구에 진을 쳤다. 헬레네를 데려와 전쟁을 일으킨 파리스는 결투를 제의한다. 그리스에서 누가 나오든 자신과 겨뤄 승부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자신이 이기면 헬레네는 트로이에 남고 지면 헬레네는 그리스로 돌아간다. 복수심에 불타던 헬레네의 남편 메넬라오스가 파리스 앞으로 나선다. 파리스는 일방적으로 밀리다가 겁에 질려 도망친다. 호메로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파리스를 전쟁터에서 구해 성 안으로 피신시켰다고 했다. 파리스가 방으로 들어오자 헬레네는 비겁하게 도망친 그에게 화를 냈지만 화는 곧 누그러진다. 유부녀와의 연애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는 호메로스가 만들어낸 인물일까? 그가 실제 인물이란 증거는 없을까?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트로이 바로 옆에 살았던 히타이트족의 얘기를 들어보자. 이들은 세계 최초로 문자를 쓴 민족 중 하나다.
히타이트인들의 기록에는 알렉산드로스라는 트로이 왕이 등장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파리스 왕자의 다른 이름이죠. 그 기록을 보면은 청동기 마렵의 트로이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알렉산드로스 왕이 관련됐다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이 전쟁이 일리아스에 나오는 전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전을 거부했던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는 결국 참전을 결심한다. 친한 친구가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분노한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병사들을 쓸어버렸고 살아남은 트로이 병사들은 모두 성벽 안으로 후퇴를 한다.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를 포위했다. 호메로스는 그 성벽을 이렇게 묘사했다. 성벽과 출입구는 거대하네. 말끔히 대패질하고 단단히 빗장을 채운 성문은 이 도시를 지켜주리라. 트로이 포위는 실제로 일어났을까? 슐리만은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트로이를 발굴한 학자는 그만이 아니었다. 1932년 미국 신시내티 대학의 칼 블랙원 교수는 7차례에 걸쳐 히살리크 언덕에서 발굴을 했다. 블랙원은 슐리만하고 다른 사람이었다. 트로이 전쟁의 증거를 찾겠다는 목표는 같았지만 블랙원의 발굴 작업은 치밀하고 조심스러웠다. 6번째 층의 트로이는 풍족하고 부유하고 국제적인 면모를 지닌 도시였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나오는 트로이는 7번째 층에 해당했는데 블랙원의 발굴팀은 이곳에서 6번째 층과 완전히 다른 도시를 보게 된다. 외국에서 수입된 사치품은 사라졌다. 부의 다른 흔적들도 마찬가지였다. 삶은 힘겨워져 있었다. 부유하고 평화롭던 트로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의문의 해답을 알려줄 결정적인 증거는 무더기로 발견된 대형 항아리였다. 트로이 사람들은 항아리에 식량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다. 그리스군의 포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량이 필요했다. 성 밖에서는 또 한 번의 결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스의 영웅 아킬레우스와 트로이 왕자 헥토르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결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목숨을 앗아간다. 하지만 수모는 끝나지 않았다. 아킬레우스는 헥토르의 시신을 자신의 전차에 매달고 트로이 성벽 주위를 3바퀴나 돌았다. 헥토르의 부모인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베 왕비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은 진짜 일어났을까? 그리스엔 무술 실력이 뛰어난 귀족 출신 지휘관이 진짜 있었을까? 다시 히타이트인들의 기록을 보자.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가 있었던 보가즈 퀘이에서 발견된 글을 보면은 그리스의 귀족 출신 전사하고 히타이트의 귀족 출신 전사가 결투를 벌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국정만 살짝 바꿔서 얘기에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한테도 약점은 있었다. 불사의 강물이 닿지 않은 유일한 부분, 바로 발 뒤꿈치였다. 아킬레우스는 뒤꿈치에 화살을 맞는다. 그 화살을 쏜 건 겁쟁이 파리스였다. 아킬레우스는 죽는다. 그럼 아킬레우스가 살았다는 증거도 있을까? 트로이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항구 도시 베시크 테페. 콧갈 모양을 한 이 언덕은 아주 먼 옛날부터 아킬레우스의 무덤으로 불린 곳이다. 하지만 발굴 작업은 성과 없이 끝났고 아킬레우스의 수수께끼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다. 전쟁을 일으키고 아킬레우스를 죽인 파리스 왕자 역시 전투를 벌이다 죽는다. 파리스 때문에 일어난 트로이 전쟁. 파리스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날 수는 없었을까? 프리아모스 왕은 체면을 잃지 않고 헬레네를 돌려줄 기회를 잡는다. 하지만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했던 프리아모스는
즉시 헬레네를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거부한다. 그리스군은 트로이로 들어가서 헬레네를 되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일리아스는 트로이의 성벽을 쌓은 게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고 적고 있다. 포세이돈은 이렇게 말한다. 반듯하게 자른 바위로 도시의 벽을 쌓아 난공불락으로 만들었다네.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벽은 10년간의 포위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도시가 작았다면 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칼 블레곤도 이런 의문을 품었지만 답은 찾지 못했다. 블레건은 1938년에 발굴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50년간 트로이 유적은 방치됐어요. 성벽은 부서지고 허물어졌죠. 대다수 고고학자들은 히살리크 언덕이 품은 비밀이 모두 다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1992년 독일 튜빙겐 대학과 미국 신시내티 대학 연구팀은 히살리크 언덕의 트로이 유적을 다시 발굴하기로 결정한다. 92년에는 첨단 음파 탐지기가 동원됐다. 석유 탐사에 사용되는 기기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석유가 아니었다. 발굴팀은 돌을 찾고 있었다. 트로이 전쟁에 대한 생각을 크게 바꿔놓을 돌이었다. 트로이의 본래 성체에서 400m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바위를 잘라서 만든 수로가 나오는 걸 1992년 발굴해서 찾아냈습니다. 6번째 트로이가 있던 시대에 성벽을 둘러싼 수로였죠. 성벽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방어용 수로였다. 일리아스에 나온 트로이는 과거에 알려진 것처럼 작지가 않았다. 생각보다 훨씬 넓었던 것이다. 부유한 도시국가의 수도로도 손색이 없는 크기였다. 그 도시를 공격하려면은 먼저 전차에서 내려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방어용 수로를 건너야죠. 성벽 뒤에서는 트로이 병사들이 화살을 쏘아댔을 겁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 성벽 앞까지 가서는 도시 아래쪽의 성벽을 기어 올라야 했어요. 거길 넘어가면은 거대한 석회암 성벽까지 갈 수 있었죠. 진짜 성체를 둘러싼 성벽이었어요. 그 성벽을 넘을 때도 화살은 날아왔을 겁니다. 성체 안에 트로이 병사들이 화살을 퍼부었죠. 이중 방어 시스템을 갖춘 트로이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1992년 발굴은 이전 발굴들보다 큰 트로이를 찾아냈다.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트로이 포위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그리스 연합군은 새로운 작전을 세운다. 적을 속이는 작전이었다. 그리스는 큰 목마를 만들고 그 목마를 트로이 성문 앞에 놔둔 다음 후퇴를 한다. 트로이는 그리스가 패배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선물을 두고 물러갔다고 생각한다. 트로이인들은 그리 영리하지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목마를 들인 후 승리를 자축했죠. 목마는 선물이 아니었고 그리스군도 후퇴한 게 아니었다. 그리스 함대는 트로이 바로 옆 테네도 섬에 숨어서 계략이 성공하길 기다렸다. 트로이 목마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청동기 말여 트로이는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 도시를 점령하는 데는 정면 공격을 고집하는 것보다 속임수를 쓰는 게 효과적이었을 테고요. 그런데 왜 하필 말일까요? 몇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요새를 점령하러 가는 군대는 종종 성벽을 부수기 위해 도구를 만들었다. 바퀴가 달리고 병사들이 탈 수 있는 공성망치였다.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의 부조에 등장하는 공성망치다. 호메로스의 시대 즈음에 사용된 이 도구는 말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 트로이 목마는 이런 도구였던지도 모른다. 많은 학자들은 트로이 성벽을 부순 게 인간이 아니라 자연의 힘, 지진이라고 말한다. 터키 북서부 아래엔 단층선이 존재한다.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 지역은 지진이 잦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1930년대에 이뤄진 발굴에서 칼 블레건은 기원전 13세기 후반 트로이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증거를 여러 개 찾아냈다. 트로이 성벽을 무너뜨려 그리스군을 도시 안으로 불러들인 건 지진이었을지도 모른다.
트로이의 성벽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섯 번째 트로이가 멸망한 원인은 지진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호메로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이나 전쟁을 계속하며 온갖 일이 벌어졌는데 지진으로 성벽이 무너져 그리스군이 트로이로 들어갔다고 말을 하면 흥미진진하던 얘기에 김이 빠질 겁니다. 말은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는 학설도 있다. 일리아스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트로이 성벽을 쌓았다고 나온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인 동시에 지진을 일으키는 신입니다. 땅을 흔드는 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그런데 포세이돈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말입니다. 포세이돈 신은 지진하고 같죠. 그리고 말과 포세이돈도 같아요. 그러면 지진하고 말이 같습니다. 그렇겠죠? 트로이 목마는 지진을 암시하는 은유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리아스 속 트로이 목마는 진짜 목마였다. 한밤중이 되자 트로이 병사들은 승리를 자축하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고 맙니다. 목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은 밖으로 나와서 트로이 보초들을 죽이고 성문을 열었죠. 그리스 병사들은 트로이 남자를 눈에 띄는 대로 죽였다. 메넬라오스는 헬레네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찾아 나섰다. 하지만 헬레네를 보는 순간 메넬라오스는 다시 마음을 빼앗기고 만다. 호메로스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미모가 주인공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 헬레네와 관련해서는 어떤 사실이 밝혀져 있을까? 10년에 걸쳐 벌어진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의 전쟁은 진짜 미녀 하나를 얻기 위한 것이었을까?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들은 헬레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싶어 하죠. 그리스인들에게 헬레네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저도 모르죠. 분명한 건 고대 그리스와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동맹을 맺을 때 여자를 주고받으며 우위를 다지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는 헬레네가 파리스한테 납치를 당했다고 믿었다. 당시 그리스 여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납치를 당했을까? 기원전 13세기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이 석판은 1952년에야 해독이 됐다. 석판엔 전쟁 중 납치된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엔 트로야라는 이름의 그리스 여인도 등장한다. 트로야는 트로이의 여인이라는 뜻이다. 일리아스의 결말 부분, 적에게 도성을 정복당한 트로이의 여인들도 같은 운명을 겪는다. 트로이는 재로 변했고 화려했던 문명은 사라지고 말았다.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트로이는 진짜 존재했고 기원전 13세기쯤 멸망했다. 트로이는 진짜 불에 타버렸다. 그 범인은 그리스군이었을까? 슐리만은 증거를 찾고 싶었다. 그리고 슐리만이 죽고 45년이 지난 뒤 블레고는 증거를 찾아낸다. 호메로스가 말한 트로이의 유적에서 불에 탄 흔적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고대엔 대형 화재가 잦았다. 그럼 전쟁으로 불이 났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을까? 1990년대 튜빙겐 대학과 신시내티 대학 발굴팀은 일리아스에 등장하는 트로이 유적을 조사하고 있었다. 트로이 유적은 여러 층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청동기 마렵에 해당하는 2층을 조사했고 그중 두 번째 층에서 화살촉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도시가 멸망했다는 증거 중 하나죠. 트로이 유적에선 고대 전사들이 사용한 화살촉들이 발견됐다. 트로이와 호메로스의 이야기가 굳건히 연결된 것이다. 슐리만은 트로이의 존재를 증명했다.
칼 블레고는 트로이의 포위와 화재를 증명했고 튜빙겐 대학과 신시내티 대학 발굴팀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증명했다. 그렇다면 호메로스가 들려주고 슐리만이 평생을 바쳐 증명하려 한 트로이 전쟁은 진짜 일어났던 것일까? 전쟁이 있긴 했을 겁니다. 미케네가 트로이 유적의 7번째 층보다 300년 앞선 기원전 15세기쯤 아나톨리아 북부로 와서 전쟁을 벌였다는 정황 증거가 있으니까요.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을 벌였냐고요? 그렇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트로이의 위치 때문이죠. 그리스와 히타이트가 탐내던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그리스와 히타이트 모두에게 트로이는 탐나는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증거도 존재합니다. 그리스가 전쟁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높지만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트로이 전쟁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00년 혹은 300년간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벌어진 갈등을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하나의 서사시로 축약하지는 않았을까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트로이의 몰락은 청동기 마렵의 시작점과 일치한다. 미케네를 비롯한 에게 주변의 강력한 왕국들은 이때부터 차례차례 몰락해갔다. 이후 400년간 이 지역은 암흑기를 맞이한다. 왕국들은 몰락했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았다. 영웅 아킬레우스와 헥토르, 미남 파리스와 미녀 헬레네, 트로이 성벽과 트로이 목마, 탐욕과 오만 때문에 몰락한 왕국의 이야기였다. 슐리만의 황금은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서 나치 독일, 소련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제국들은 모두 몰락했다. 슐리만이 판 땅에서 늘 황금이 나왔다. 그 황금이 지나간 나라는 모두 몰락했다. 하지만 호메로스가 만든 트로이 전쟁 이야기의 생명력은 여전하다.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사랑과 탐욕, 전쟁, 영웅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일리아스에서 헥토르는 이렇게 말한다. 싸워보지도 않고 수치스럽게 죽을 수는 없다. 후손들이 기억할 만한 큰 일을 이룬 뒤에 내게 죽음을 다오.